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여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6일 본회의가 처리된다는 분석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에 대해서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HBM의 리더십을 지킵니다. 16단 5세대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16단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자체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최초의 16단 HBM을 통해서 라이벌 회사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기술 리더십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국 기술 커넥티드가가 퇴출된다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커넥티드카 규제를 꺼내들었지만 국내 최대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대체할 시간이 최대 4년이나 남았고 미국 시장에서 판매할 전기차는 이미 관련 위험을 미리 반영해 생산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새마을금고가 M캐피탈 인수로 가닥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가 M캐피탈을 인수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M캐피탈을 인수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현재 3일 PwC가 진행 중인 M캐피탈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이후 포결을 거쳐서 최종 인수 여부를 확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시장을 들썩일 만한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이 마무리되면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에 따른 주가의 지속성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현재 금투세 관련한 논의도 진행 중이죠. 시장의 리스크가 해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리스크들이 이어질 것인지에 관한 여부들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긴 했지만 그 지속성의 여부와 또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에 관해서도 궁금증이 많아지는 그런 오늘 한 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확실하게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내 증시 흐름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8%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4% 조금 더 강한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이 오히려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장 중반에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상승폭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러한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분을 순매도했다라는 부분들이 포착되면서 증시 하방을 조금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중소형주들 위주로의 상승들 좀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세들의 지속성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는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고 있지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매도 물량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들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2% 상승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그 상승폭이 아쉽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덜어내는 흐름들 포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27%의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강세였는데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황제주의 면모는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도 약보합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살짝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24%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오늘 하락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밸류업 지수 발표에 관한 기대감들 이제는 소멸이 된 걸까요? 오늘 금융주들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이 현재 구간에서 4% 넘는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단으로의 상승들 눈에 띄는데요. 포스코홀딩스 2% 넘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빨간 불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강세 흐름으로 변화가 되면서 1.14%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8% 넘는 상승을 나타내면서 2차 전지 소재주들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엔캠도 흐름 좋습니다. 8% 넘는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리가캠바이오는 최근 들어서 좀 약세로 전환된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탄력을 받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3% 하락하고 있고요. 자, 오늘 휴젤 같은 경우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3.23%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리노공업은 흐름 좋습니다. 3% 못 미치는 2.54%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을 통해서 오후 전략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후장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 전략들 함께 해봐야겠죠. 김대준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네. 저희 시장을 또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또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들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 쭉 한번 들어볼까요, 네. 대표님? 키워드로 제가 정한 내용은 이번에 나온 중국의 경기 부양책 네. 믿어야 한다. 믿어야 된다. 해서 이 관련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정 앵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시장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중소형주 위주의 좀 상승이 이제 어제까지는 포착이 됐었고 오늘은 그래도 셀 3사가 올라와 주면서 대형주 단으로도 좀 수급이 도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날만의 시세를 보고 흐름을 보고 움직임을 보고 시장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판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의 판이 어느 과정에 있고 이 판이 어느 판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2주 만에 나왔는데 맞아요. 지금 시장 판이 바뀌고 있어요. 네. 이 중요한 흐름에서 시장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1차 전지와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섹터가 핑퐁 하면서 왔다 갔다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맞아요. 있어요. 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구분하게 된다면 헬스케어 내에서는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 움직이고요. 그다음 신약, 유한양행과 알테오장 같은 이 부분 흐름이 서로 간의 핑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CDMO와 신약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흐름이 진행이 되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궁금해요, 그게. 네.
성장 섹터의 흐름의 종목들은 시장이 박스권 내에 있을 때 개인 투자자 위주의 움직임이 시세에 집중화되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때 이 섹터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가는 형태의 시장을 지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박스권 형태의 시장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시장을 판을 읽는 데 있어 첫 번째 중요한 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시장은 2,6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이제 안착화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나타날 텐데 언제 방향성이 나타날 것이냐를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미국 금리 인하가 있었죠. 있었죠. 빅컷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기존까지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그렇게 큰 임팩트 있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네. 금리 인하를 할 때에는 영향력이 나타나겠으나 이 영향력은 부수적인 결과치가 합산되었을 때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에 4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거든요. 2001년, 2007년, 2019년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있었어요. 근데 각각 주가가 상승할 때도 있었고 하락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상승할 때의 이 등치된 그 합치된 내용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경제 지표가 우호적인 내용에서의 반응이 나올 때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되기 때문에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관련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올 때 시장은 변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와 미국의 경제 지표는 지수의 전환 포인트, 지수가 방향성을 가지고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는 첫 번째 시장 관찰 포인트입니다. 어제 나왔죠. 미국의 PMI, S&P에서 나오는 PMI가 나왔어요. ISM에서 나오고 S&P에서 2번 발표가 되는데 어제 나온 PMI 보게 되면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는 고용과 고용이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반면에 이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네, 애매했죠. 비우호적이었습니다. 합산해서 공통된 부분을 보면 그냥 뭐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점진적으로 결과치에 대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구간 시간을 두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전반의 흐름에서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발표했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GDP 생산 율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상향하는 내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제 나온 데이터를 통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식이 됐어요. 그쵸. 이제 좋은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게 되면 나오면서? 시장은 전환할 수 있어요. 이 전환 포인트에서의 흐름을 저는 한 2주 후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결론치. 지수의 전환 흐름에서의 시작점은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수가 지금의 2,600포인트를 상향화하면서 박스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 지수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지수는 크게 빠지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쯤 사그라들지. 외국인의 매도가 사그라든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일부 가격 회복을 나타나고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서의 그 심리가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의 매도는 철저하게 엔화와 관련된 흐름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요. 달러엔입니다. 최근 달러엔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에 162엔까지 갔던 달러엔이 150엔, 140엔, 우리 연휴 기간에 140엔을 일시적으로 하향 돌파했어요. 굉장히 무섭다, 두렵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연휴 말미에 140엔 이상을 회복하면서 오늘 기준으로 해서 144엔까지 살짝 올라왔죠. 외국인이나 기관은 시장에서 바닥 찍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매도를 매수로 전환하지 않아요. 완전하게 확인된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달러 엔의 가격이 어느 가격에 도달했을 때 외국인이 매도해서 관망 또는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145엔입니다. 중요한 심리적 지지 가격의 흐름이거든요. 145엔을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이때 흐름에서 외국인은 매도했던 걸 중지 그리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정도에서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발표되는 내용들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BOJ에서 나온 내용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 유보적인 스탠스에서의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엔화 환율의 흐름 자체에서 모습을 보면
되면 최근 140엔 수준에서의 저점이었고요. 지금 일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144엔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 중반 이후에 145엔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은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내일, 이번 주 상황까지 매도가 일부 진행이 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흐름에 있어서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적 타이밍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다음 주 구간에서는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번 주 매수를 해보는 관점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시장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엔화에 대한 부분이 중요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까지 해서 중국 경기, 중국 동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에서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 시장, 혹시 중국 항생 지수의 최근 흐름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항생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7일 연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표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경제는 나쁘다고 그러는데 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은 경기 선행하죠. 한 6개월 정도 또는 8개월 정도 선행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경기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흐름에서 개선된 상황에서 전환 포인트가 마련된다라는 흐름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판단하는 지점은 지수가 상승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최근 구리 가격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구리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바닥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계속 올라가는 거 하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경기가 조금 활발해지면서 살아난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죠. 네. 최근에서 이제 중국 시장이 경기가 안 좋고 흐름이 안 좋고 비우호적으로 판단했던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은 위안화입니다. 아, 맞아요.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부딪히면서 위안화가 최근 뭐 한 3,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7.3 위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7.3 위안까지. 그러니까 위안화가 올라가게 되면 무슨 부담이냐면 중국이 지지난해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부 돈을 풀고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고 계속적인 어떤 추진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하냐면 불안한 겁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에 있어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최근에 위안화를 보게 되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해서 위안화가 아마 7위안 아주 근접한 7.05 위안. 네, 됩니다. 근접한 가격으로 네. 내려왔거든요. 7.3에서 7위안까지 내려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돈을 풀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금리 차가 줄어들고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내용에서 경제 상황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인데 우리나라는요. 중국과의 대외 교역 수준에 있어서 과거에 38%였다가 지금 30% 이하로 내려오긴 했지만 중국 시장의 흐름에 연동해서 주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과거에 보여줬다는 점들이 많이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의 흐름의 변화에 따른 중국 경기가 일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오늘 나온 내용이지만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하죠. 중국은 지난 한 4년 동안에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기 이전에 지준율을 인하합니다. 그리고 금리를 좀 완화하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를 낮추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형태 진행을 보여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준율을 인하하고 또 190조 역대급입니다. 190조 원에 대한 경기 부양 자금을 시장에 푼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일까?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네. 우리나라의 풀어보고 경기 민감주가 움직입니다.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네.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해도 애매한데 애매해요. 네. 경기 민감주로 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네. 경기 민감주는 이제 바꿔서 말씀드리면 경기 회복주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경기 회복주는 경기가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소비재를 많이 쓰게 됩니다. 맞아요.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고요. 유통주, 철강주, 그다음에 석유화학주, 항공주 뭐 이런 게 경기 민감주, 자동차주도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건설주도 이제 후행적으로 그렇죠. 움직이겠죠. 이게 이제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회복주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수는 다음 주 한 2주에 지수가 박스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점에서 그러면 다음 주 정도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다. 경기 민감주는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을 하면서 저는 그럼 종목단으로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 석유화학이라는 제가 업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정유주가 아닙니다. 석유화학은 대표적인 종목 세 종목 있어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탑픽으로 금호석유에 대한 관심권에 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만 찾아봐도 이 회사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리서치해서 보고서가 좋게 나오고 있구나. 이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흐름에 판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 시장에 이 패션이 바뀌고 있다. 흐름이 바뀌고 패션.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판단돼서 2주 만에 나왔지만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꼭 설명드리고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에 시장의 요점들을 잘 챙겨주셨고요. 저희가 경기 민감주 바라보면서 금호석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잘 이끌어주고 이따금씩 2차 전지,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제와 오늘은 확실히 2차 전지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를 했고 그리고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라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오늘도 2차 전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과연 상승 추세로 정말 전환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밤 어떤 이슈 들려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발 이슈였습니다. 3분기 인도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거의 5% 가깝게 고공행진을 한 채 거래를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망을 한 쪽은 바로 바클레이즈였습니다. 우리 이 3분기 인도량 한 47만 대로 예상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수치는 시장의 평균치보다 1만 대가량 증가한 수치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8%가량 더 올려잡은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지난 1분기, 2분기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한 수치를 발표하게 되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라는 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클레이즈가 상향 조정을 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 부진했다, 잘 안 팔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호조를 보이게 되면서 판매가 잘 이루어진 것이 3분기 인도량을 잘 견인을 해줬다라고 바클레이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47만 대 기록할지 안 할지는 10월 2일에 발표가 되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다린 상승 모멘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독일발이었습니다. 어제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유도 여기에 있었는데 독일 쪽에서 전기차 지원금 재개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연기관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이것이 만약 신차일 경우에는 6,000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900만 원, 그리고 중고차일 경우에는 3,000유로, 그러니까 한화로 450만 원 정도를 지급할 거 우리 검토 중에 있어 라는 이야기 꺼내 넣게 됐습니다. 과거 살펴봤더니 독일 쪽에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이 유럽 전기차 시장 침체의 시작을 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일 쪽에서 정책을 전환한다, 즉 침체된 유럽 시장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충분히 모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상승 모멘텀만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하락의 모멘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쪽, 바로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세에 있었는데요. 국내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올해 1월에서부터 7월까지 전기차 수입액을 한번 살펴봤더니 중국산이 1조 1,35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48%, 그야말로 8.5배 폭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랬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값이 싸서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주변에 중국산 전기차 나 못 봤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중국산 테슬라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산 테슬라가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에 상륙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유는 값이 싸서겠죠. 모델 Y의 경우 중국산이 미국산 대비해서 무려 2천만 원이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같은 모델 Y를 2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너무 매력적이고 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산뿐만이 아닙니다. 올 하반기가 되면 중국 브랜드인 비아디가 또 국내 시장에 침투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이 갖고 있는 파이가 지금 현재 66%인데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국내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이 저가 공세에 과연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2차 전지 전기차 미래 어떻게 내다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염승환 이사님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고수의 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9월 증시에 관한 또 정리들을 해보고 또 분석을 해보고 또 10월 달 증시에 관한 힌트들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증시에 관해서 어떻게 또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바로. 9월은 사실 이제 초반부는 되게 좀 다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도 좀 부진했는데 결국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생각보다 크게 되면서 미국도 불확실성이 오히려 제거가 됐고 미국은 좀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한국은 조금 이제 오늘 증시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뒤늦게 좀 발동이 걸렸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세금 문제라든가 또 반도체에 대한 뭐 겨울 이슈가 좀 터지면서 굉장히 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이번 주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 뭐 기관들의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강한 좀 반등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의 그 상단 자체는 조금 막혀 있는 분위기지만 그거랑 별개로 지금 개별 기업들은 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 9월 말로 갈수록은 좀 분위기는 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방송도 봤거든요. 근데 네. 그때도 제약바이오주 섹터의 강세를 예측을 해주셨는데 정말 잘 또 예측을 해주셔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또 첫 번째 키워드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빅컷을 했다라는 거에 관한 의미는 굉장히 다양했지만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흐름입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50bp 인하를 했는데 좀 늦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도 얘기했던 게 그 7월달 고용 보고서를 먼저 봤으면 아마 7월에 금리를 낮췄을 텐데 이제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좀 뒤늦게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 이렇게 사실상 좀 언급을 해줬고 지금 물가는 완전히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미국의 경기가 지금 물론 아직은 좋은데 최근에 실업률도 올라가고 고용 불안이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이제 시장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좀 금리를 낮춰서 한마디로 이제 비행기가 연착륙한다 그러죠. 경착륙 말고 좀 완만하게 이제 착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 이번 빅컷의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성 금리 인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말 또 잘 정리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경기에 관한 확신은 없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큰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저도 살펴봤지만 올랐던 적도 있고 내렸던 적도 있지만은 그 사이클이 이번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공식대로 가는 건 아닌데, 그쵸. 근데 공식이 어쨌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1974년 이후로 이제 10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공통점은 경기가 연착륙을 했느냐, 아니면 이제 급격하게 침체를 보였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 지수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연착륙, 견조했다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7번, 10번 중에 7번은 경기가 좋았던 경우인데 이때는 주가 다 올랐고 평균 수익률이 무려 22%, 1년 후에 금리 인하 하고 나서요. 네. 근데 경기 침체 온 적이 3번 있는데 그때 1년간 주가 상승 확률은 이제 33%니까 그 중에 한 번만, 그러니까 이 3번 중에 33% 확률이면 한 번만 딱 올랐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쵸. 보면. 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8%. 사실 이제 이때 그 경기 침체 왔던 가장 대표적인 게 2001년에 IT 버블 터지고 그때 이제 침체 온 적이 한 번 있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와서 시장이 좀 안 좋았는데 사실 이제 그 두 번을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시장이 좀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최근에 미국 증시가 어쨌든 많이 올라온 배경은 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 기대감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반대로 간다면 또 시장이 또 부러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결국엔 이제 미국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들을 봤을 때도 패턴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선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사님? 대선 때문에 실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제조업 지표가 실제 안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아마 혹시 이번 달이었나요? 지난달이었는데 제가 이 엔비디아가 하루에 10% 빠진 날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때 ISM 제조업 지표가 그때 너무 안 좋게 나온 네. 거예요. 이제 그때 근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기업들이 지금 굳이 투자 안 하겠다고. 왜냐면 대통령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2달 후에 있을 대통령 보고 나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면 또 미국한테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때 이 대선이 영향을 줬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대선 끝나면 또 다시 회복될 문제니까 시장은 그 후로 또 어쨌든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선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주문을 좀 줄이고는 있다. 요거는 좀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챙겨보고 조금 더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그래도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딱 시장을 보자면은 그래도 연착륙의 느낌이 물씬 묻어납니다, 이사님. 그런데도 우리가 지표를 봐야 하는 거는 혹시 모를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이잖아요. 그 부분을 어떤 지표들로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연준 의장이 힌트를 주잖아요. 항상 고용, 고용 고용이니까. 부분. 그러면 결국 고용이 이게 침체냐 아니냐 결정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고용이 안 좋아지면 미국인들의 소득이 줄면 소비가 주니까 맞아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실업률인데 근데 과거에도 1970년 이후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구간에선 대부분 침체가 동반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실업률 데이터는 후행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데이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월 초에 이제 10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그건 전달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답답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과거에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는 좀 안 좋았는데 지금 실업률이 일단 올해 1월에 3.7%였거든요. 근데 24년 7월에 4.3까지 올라가서 한번 놀랐는데 다시 이제 4.2로 떨어지면서 증시가 조금 안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건 실업률이 또 올라가면요. 시장이 또 한번 놀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지 후행적이더라도 한번 보시고 근데 이거에 선행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 게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세. 예, 목요일 날 아마 9시 반경에 아마 발표가 되는데 밤에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해고를 당하면 실업수당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받아야죠. 예. 실업수당.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이게 갑자기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해고를 많이 하는구나. 그럼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매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살아있는 데이터죠,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도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지금처럼 안정적이면 상관없는데요. 갑자기 한번 막 너무 급격하게 위로 튀면 증시가 한번 놀래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목요일 날 나오는 이 지표는 항상 좀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로 지난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양호하게 나와서요. 증시 자체에도 악재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전기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사실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8월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유럽 내에서 전년 대비 32% 급감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는 것이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유럽 전기차 판매가 왜 이렇게 부진해졌을까요, 이사님? 일단 이게 가장 큰 게 좀 이제 그 중국 보조금,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가 이제 너무 이제 유럽에 들어오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 이제 제조업체들이 좀 약간 힘들죠. 힘들어지는. 예,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유럽 경기가 썩 좋은 편은 사실 아닌 상황인데 지금 가장 유럽에서 큰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었죠.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 설문조사를 해보면 왜 안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격 때문에 못 사겠다. 그러면 그걸 방법은 싸게 팔든가 정부가 돈을 주면 돼요. 근데 정부가 돈 안 주는데 굳이 살 필요 없다. 이런 인식들이 펴지다 보니까 유럽의 전기차가 좀 판매가 안 됐던 것 같고 어쨌든 비싼 돈 주고 굳이 살 바에 하이브리드 카를 사겠다. 이런 좀 심리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어쨌든 지난 몇 년간 되게 좋았는데 작년에 이제 독일 보조금 중단되고 이러면서 또 중국의 침투까지 좀 가미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 기업들은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는 것이 또 이 산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유럽 전기차 시장 언제쯤 부활할 수 있고 또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이는지 시장에서 궁금합니다, 이사님.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TN이라는 이제 친환경 단체에서 이제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네. 아마 언론 보도도 됐던 것 같은데 네네.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자동차 업체들이 그 탄소 배출이죠. 이제 맞아요. 이제 네. 배기가스가 나오니까 이걸 줄여야 돼요. 그러면 사실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벌금을 안 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규정을 못 지키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 벌금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진출한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선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탄소 배출 감축하기 위한 전기차 판매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독일이 좀 최근에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네. 최근 뉴스는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기차 보조금 부활시키고 다시 있어요. 예. 부활하겠다. 이런 또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독일이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엔 올해보다 조금 이제 유럽 쪽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보조금이 부활이 된다면 또 유럽 시장에서의 전기차 산업의 활성화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을 선별할 때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조금 선택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오늘도 보면 그냥 일단 2차전지 다 올라가거든요. 네, 지금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다 빠졌을 때는 그냥 뭐 이게 좋다 이게 가리진 않아요. 네. 일단 다 올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나서는 이제 거기서부터 차별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제 저가 전기차 시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유럽이나 이것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이제 8월 달에 이번에 전기차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미국은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가 나왔는데, 역시 그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들이 좀 잘 나가는 편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아 EV3가 그 화재 사고가 한번 그 저기 인천 쪽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EV3를 사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저가 전기차가 어쨌든 성능만 좋다면 이제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가 전기차는 이건 저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을 좀 불문하고 대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저가 전기차 라인업들을 좀 많이 공개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럽 같은 경우도 25,000유로 이하 정도를 이제 저가 전기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조금 넘는 돈이죠. 맞아요, 그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가 인스터라는 게 유럽명인데 사실 이제 캐스퍼 있죠. 캐스퍼 전기차가 유럽에서 네. 인스터로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미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올해 연말경에 아마 유럽에 출시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아트의 뭐 그랜드 판다라든가, 내년에 제일 기대하는 거는 폭스바겐의 ID2하고 테슬라가 모델 2를 아마 내놓겠죠, 내년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들이 나오니까 저가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이 많아야 우리가 선택지가 넓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니까 적어도 올해보다 내년에 저가 전기차는 좀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럼 저가 전기차 쪽에서 가장 지금 배터리가 가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가 LG 에너지 소리. 엔솔이죠. 예, 네. LG 엔솔이 지금 많이 기아 EV3도 그렇고 맞아요. 공급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좀 LG 엔솔 밸류 체인이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쪽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가 전기차에 또 배터리를 납품하는 회사들에 관해서 좀 관심을 또 가져보시는 것도 우리가 또 전략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윈터에 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모건 스탠리발 리포터 영향으로 반도체주들이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자, 이 반도체 부정적인 보고서에 관해서 현실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사님. 네.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제 한번 보고서도 보고 봤는데, 물론 이제 맞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뭐 다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근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좀 그 내용들도 있는데, 일단 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PC와 모바일 수요가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PC가 상반기만 해도 업체들이 좀 많이 팔릴 줄 알고 이게 재고를 좀 쌓아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안 사는 맞아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있어 재고가 좀 쌓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 건 이런 부분이라면 좀 타당한데, 다만 디램이 공급 과잉이 올 거다. 올해 4분기 고점 찍고 26년까지. 근데 여기에는 동의를 안 하는 게 반도체 증설이 그렇게 늘진 않았고요. 그리고 증설을 하긴 했어요. 아예 투자를 안 한 건 아닌데 주로 어느 쪽에 투자를 했냐면 HBM이라고 그러죠. 이제 엔비디아에 탑재되는 그 AI 반도체.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PC와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급은 늘질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걸 다 그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좀 공급 과잉 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본다면 공급 과잉 가능성이 좀 높진 않고, 또 중국이 지금 최근에 그 창신 메모리란 기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막
그 증설을 하면서 증설하고 예, 있죠. 막 네. 설비를 막 늘리고 막 생산을 하니까 전체 웨이퍼 중에 디램에서 벌써 한 10% 정도 생산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다만 수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저사양 제품이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랑 경쟁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하니까 이 공급 과잉 진짜 또 오는 거 아니냐. 오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모건 스탠리 이런 이제 반도체 부정적 보고서에 외국인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조금 부담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몇 가지로 짚어주셨었는데 반박 리포트들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건 스탠리발의 그런 악재가 가득한 그런 반도체 산업에 관한 리포트들에 너무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지수와도 연관된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계속 반도체 관련주들을 언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해지죠. 지금이 좀 바닥 구간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투자할 시기가 맞는 걸까? 아니면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촘촘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해봐야 될까?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거는 바닥이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누구도 모르는데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남아 있으니까 맞아요.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주가 이제 이 밴드라 그러죠. 이제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맞아요. 내리고. 근데 그걸 봤을 때 보통 PBR 기준으로 반도체 많이 보니까 근데 삼성전자만 봐도 지금 PBR이 1.1배면 거의 역사적 그 위기 순간에 항상 1.1배 찍고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엄청난 이제 위기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고 또 5년 평균 주가를 하회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은 5년 평균 주가를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에 주가 바로 오르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서 몇 달 후에는 벗어나는 흐름이 위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지금 과연 삼성전자가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최악으로 갈 거냐 그 정도 업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너무 좀 먼저 좀 안 좋은 걸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좀 두려워할 시기가 아니라 투자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하이닉스가 HBM 경쟁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삼성전자도 어쨌든 HBM 경쟁력도 있고 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둘 다 워낙 지금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괜찮다. 그리고 보통 4분기가 또 계절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좀 좋았던 시기예요. 좋았죠. 예, 네. 그래서 좀 지금은 두려워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악재를 반영했던 반도체 업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10월달 전략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사님. 10월달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어떻게 내다보세요, 이사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은 8월, 9월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10월은 조금 더 나은 분위기 나오지 않을까. 지수가 위로 막 이게 급등한다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난 두 달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수도 안 되고 종목도 안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2차 전지도 오늘 딱 보시면 예전 같으면요 이렇게 테슬라가 급등해도 안 가요. 이게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움직이잖아요. 오늘 이제 그런 거 보면 종목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지니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밸류업 오늘 이제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되죠. 됐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될 거고요. 금투세는 지금 오늘 토론이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어떤 결론 낼지 모르겠지만 폐지나 유예 쪽으로 된다면 당연히 분위기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은 낙폭과대주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둘 다 지금 낙폭이 워낙 컸던 업종이니까 오늘 뭐 2차 전지가 먼저 갔지만 저는 반도체도 따라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고 주도주는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전히 대형 제약주들은 주도성을 띌 것 같고 그리고 조선업종도 최근에 좀 쉬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위로 올라갈 이제 모멘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도주에서는 대형 제약주와 조선주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선 업종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이오주를 사실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바이오 종목군들, 바이오 섹터군들에 관해서는 그 힘이 여전할 것이다라고 이사님께서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낙폭과대주가 한번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빠지겠죠. 그때쯤. 예, 왜냐하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주도주랑은 네. 낙폭과대주. 그러면 그때가 이제 비중 확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뭐 끝없이 오를 건 아니고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혹시 반도체가 막 급등하면 바이오가 급나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수급 때문에. 네. 그러면 그날은 오히려 또 바이오를 살 수 있는 그런 또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근데 주도성이 끝났다고 좀 보지는 않는 게 계속 FDA 승인권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미국의 또 정책, 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지금 이제 3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상승하는 거니까 맞아요. 쉽게 지금 꺾일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쉽게 꺾일 섹터는 아니다라는 분석대까지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